해석학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여섯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리적인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해석학 수업을 위해서 이 합리적인 방식은 추론적인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에는 추론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상당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방식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네 가지 방식은 귀납적인 방식과 연역적인 방식과 개연성적 방식, 그리고 비판적인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방식들은 논리적이고 또 형식적인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듣는 우리에게는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라고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논리적인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문장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추론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 귀납적인 방식과 연역적인 방식과 또 개연성적 방식, 그리고 비판적인 방식,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싶습니다. 해석학의 철학의 방법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철학의 방법이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합리적인 방식은 해석 이론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독단성에서 해석의 궁극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아내는 치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70쪽의 제일 위쪽 부분에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우리가 독단적 오류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의 가설을 세우거나 또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독단적 궁극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은 인식론적 방법으로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의 철학의 방법에서 이 세 번째인 철학의 합리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한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교재 70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정당한 해석은 귀납적 추론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귀납이라고 하는 그런 추론의 형태는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납의 그런 추론의 방식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식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귀납이라고 하는 개념은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또는 그 해석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합리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귀납은 개별자에게 출발을 해서 보편자로 상승하는 원리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귀납은 일단 관찰과 경험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관찰을 해서 그 관찰을 통해서 하나의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원리, 이런 거를 이제 귀납의 원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귀납은 이처럼 사물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데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주의와 다양한 관찰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합되는 주장이나 견해가 형성이 되겠죠. 이 형성된 주장이나 견해를 우리는 명제들이나 문장이나 주장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개별적인 개개의 어떤 그 명제들, 진술들, 주장들, 이런 것들을 개별적인 그 관찰
의해서 이제 주장이 되어지는 건데, 여기서 개별적인 명제 진술을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단칭 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물을 관찰을 해서 자기 개별적으로 이제 관찰을 한 것인데, 그런 그 개별적인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들죠. 그 확신이 드는 그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일반적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관찰된 명제들과 진수들 또는 그 주장들이 수적으로 많아지게 되고, 또 개별적인 단칭 언명이 많아지게 되어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보편 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편 언명에 따르면은 그 명제들이나 주장들을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합리성에서 이제 귀납은 보편화된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편 언명을 결정하는 조건은 있는가? 네,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재 71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편 언명의 조건은 수적으로 많아야 합니다. 관찰된 동일한 측면에 관한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진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일평생 단 한 번만 경험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수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보편 언명으로 나가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관찰은 다양한 조건에서도 반복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동일한 일이 반복적으로 관찰이 된다면 보편 언명은 매우 확실해집니다. 여기 보편 언명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일반성 이야기입니다. 일반성으로, 보편성 혹은 일반성으로 주장되어지는 것이 이 관찰할 때의 다양한 그런 조건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런 관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받아들여진 혹은 결론 내려진 관찰이 다른 보편적인 그 법칙이나 다른 보편적인 이론과 모순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이해 과정에서 귀납의 방식은 매우 중요한 추론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종 문자로 구성된 텍스트나 본문의 이해는 나타난 어휘와 낱말의 뜻과 맥락에서 전체적인 의미를 끌어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텍스트 그 자체가 다양한 이해들의 복잡한 연관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치 루드비 위트겐슈타인이 언급을 했듯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이해는 정직하지 않고 글의 표현도 왜곡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에 의한 왜곡될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해는 다양한 관찰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직시하는 철학의 합리적인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로 철학의 이제 방식 가운데서 연역의 추론의 방식이 있습니다. 연역도 여러분에게 익숙해 있는 어휘 이끌고 많이 들어왔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역의 추론의 방식은 귀납적 추론의 방식과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역은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입니다. 논리적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은 연역적 추론입니다. 이해나 해석은 논리성에 근거함으로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어난 사건에 대한 관찰이 명백하다고 해도 만일 그것을 서술하는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설득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전해 듣는 설교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의 의도가 내포된 내용을 청중들에게 전달합니다. 만일에 전달된 내용에서 설교자가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고 있거나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의 의도가 많이 무의미해지거나 잘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또 믿음의 실천에 방해를 받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장과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말은 논리적인 그런 형식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청중은 그의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는 귀납적인 방식과 하나는 연역의 방식입니다. 귀납의 방식과 연역의 방식은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예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던 부분이나 사도 바울이 그의 글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상당히 귀납의 방식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예수님의 방식은 그 설교 가운데서 이런 귀납의 방식을 많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들의 풀이라든지 들의 백합화라든지 나귀라든지 뱀이라든지 공중의 새와 같은 이런 실제 존재하고 있는 자연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사실에서 출발을 해서 보편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설교를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 상당히 귀납의 방식,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연역의 논리 혹은 3단 논법과 관련해서 그가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헬라 철학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렇고 헬라 철학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논리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논리적인 형식에서 글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연역의 체계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전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인데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데서 그런 문장을 하나 제가 선택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전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전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너도 인간이다. 너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니까 너도 사람이다. 너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 세 번째는 너희도 죄를 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그 말씀이 사실은 논리적인 그런 형식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귀납의 방식과 연역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해석의 이론에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철학적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철학의 방식에서 개연적 방식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개연적 방식은 귀납적 방식과 연역의 방식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보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과학적인 방식인 귀납적 방식이 순수하게 관찰하면 의존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성적 방식인 연역의 방식이 인간의 이성이나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서구의 그런 철학 방식에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연역의 체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귀납의 체계를 받아들이든지 하는 이런 양자택일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양자를 중재할 새로운 대안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양자택일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 개연적인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양자를 중재하는 방식이 개연적 방식에 의해서 소개될 수 있는데, 물론 개연적 방식이 귀납의 방식에 보다 많은 강조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방식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개연적 방식은 글자 그대로의 진리 양태를 개방하지는 않지만 진리에 근접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적 관점에서 이해를 할 때 그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할 때 보다 더 개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개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개연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궁금한 사람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probability입니다. 아마도 이런 뜻이죠. probable. 우리가 영어로 사용할 때 소위 maybe 이런 뜻입니다. 이를테면 일기예보 시간에 기상캐스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올 확률은 70%다, 60%다, 40%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가 안 오면 그 문장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It may be rain tomorrow 혹은 70%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연성은 이처럼 여러 기납적인 어떤 가변적인 것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연성은 해가 떴다라고 하는 사실을 관찰했다고 해서 해가 내일 반드시 뜰 것이다 라고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북극이나 남극에는 해가 뜨지 않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일 해가 뜰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지 않을 것보다는 해가 뜰 거라고 하는 것이 개연적으로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개연적인 이런 철학의 방식은 확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설명할 때 보다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의 개연적인 방식으로 여러 다양한 어떤 가변적인 경우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개연적으로 이것이 더 믿을 만하고 이것이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개연적으로 보다 확률적으로 높은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철학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비판의 방식입니다. 철학 그러면 비판적이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해는 이미 비판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보는 사람이 갖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비판적 기능은 인식적 비판과 존재론적 비판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이해를 할 때에 이해 기술로서 해석학을 공부를 할 때 제가 강조하는 이 비판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론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인식론적 비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 인식론적 비판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해석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존재론적 비판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존재론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글을 읽고 있는 독자나 해석자 자신이 자신을 비판해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론적 비판은
해석자나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솔직함 또는 진실함에 근거해서 글을 읽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비트겐슈타인이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비틀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해석자가 진실하지 못하거나 신실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비틀고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요 존재론적 비판에 민감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의 생각도 우리가 들여다봄으로써 해석하는 그런 행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자신의 살아온 삶과 그런 전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할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성실하거나 또 진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데올로기적인 해석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론적 비판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2장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교재 78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